안녕하세요. 책과 함께하는 3위의 도서탐험 시작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아주 깊이 파헤쳐볼 자료는요. 바로 헨리 데이비스 소로의 월든입니다. 네, 특히 강승영 번역가의 결정판 이걸 중심으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와, 정말 많은 분들이 이거 뭐 인생 책이다, 꼭 읽어야 한다 이렇게 꼽으시잖아요. 그 서문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죠. 지구 도서관 다 불타도 이 책 한 권 가져오겠다. 뭐 이런 독자도 있다고요. 네, 맞아요. 근데 이게 월든을 그냥 뭐 아름다운 자연, 숲속 생활 이런 추필로만 생각하면 그건 정말 큰 오해입니다. 이건 그 당시 19세기 미국 사회, 더 나아가서는 이 현대 문명에 대해서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는 책이고요.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런 근본적인 성찰을 담고 있죠. 뭐랄까, 독자한테 계속 말을 걸어요. 어떨 땐 꾸짖기도 하고 또 격려도 하면서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힘이 있는 책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월든이 내용이 워낙 방대하니까 총 3편에 걸쳐서 좀 깊이 있게 탐구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책 구성을 따라서요. 오늘은 그 첫 시간이고요. 제1편 숲생활의 경제학 페이지로는 15페이지부터 124페이지까지인데요. 이 부분을 다룰 겁니다. 소로가 월든 호숫가에서 벌였던 어떻게 보면 좀 기이해 보이기도 하는 그 삶의 실험 있잖아요. 그 이면에 담긴 경제 철학, 이걸 한번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죠. 준비되셨나요? 한번 시작해 볼까요? 좋습니다. 아니 하버드까지 나온 그 똑똑한 지식인이 왜 갑자기 다 등지고 숲으로 들어갔을까요? 직접 집 짓고 또 콩농사 지으면서 보여주려고 했던 그 간소한 삶의 경제학. 이게 오늘날 우리가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운데 어딘가 모르게 다들 지쳐 있잖아요. 그런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던져주는지 그 핵심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 시작부터 소로가 상당히 조발적이에요. 당시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 자체를 문제 삼고 있거든요. 마치 평생 무거운 짐을 등에 지고 막 허덕이는 것처럼 보인다. 뭐 이렇게요. 농장이나 집 같은 그런 소유물에 얽매여서 정작 자기 삶은 살지 못한다. 이런 비판인데 와, 대부분의 사람들은 절망의 인생을 조용히 보내고 있다. 이 문장은 진짜 좀 섬뜩하게까지 하더라고요. 네, 바로 거기서 소로가 던지는 핵심 질문이 뭐냐면 진정한 비용이 도대체 뭐냐는 겁니다. 그는 어떤 물건의 가격을 그냥 돈으로만 딱 보질 않아요. 그걸 얻기 위해서 내가 지불해야 하는 내 삶의 시간과 에너지, 이걸 삶의 양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걸로 측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죠.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가 보통 뭘 싸게 샀다 이렇게 생각할 때 그걸 벌려고 내 삶을 얼마나 갈아 넣었는지는 잘 계산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냥 당장 눈앞에 붙어있는 가격표만 보게 되니까요. 소로는 의식주, 그리고 연료, 딱 이 네 가지, 이거 외의 것들, 뭐 소위 편의품이나 사치품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건 오히려 인간의 진정한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일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세게 말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자발적 빈곤이라는 상태를 선택했다는 거군요. 물질적인 거에서 한 발짝 딱 떨어져서 삶을 좀 더 명확하게 보려고. 맞습니다. 그 자발적 빈곤이라는 말이 진짜 뭐 가난을 예찬한다 이런 게 아니고요. 불필요한 것들로부터의 자유를 얻기 위한 전략적인 선택이었던 거죠. 물질에 더 얽매일수록 삶의 본질에 더 집중할 수 있다. 이런 믿음이었습니다. 당시 유행하던 중앙난방 시설, 이걸 두고 부자연스러운 뜨거움 속에서 막 요리되고 있다. 이렇게 비꼬거나 또 철학자들이 삶으로는 실천 안 하고 맨날 강단에서 이론만 가르친다고 비판하는 것도 다 같은 맥락이에요. 아, 편리함이나 지식 그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군요. 그렇죠. 수단이 목적을 잡아먹는 상황을 경계한 거죠. 그런 그의 철학이 진짜 극명하게 드러나는 게 바로 그 집 짓는 과정 같아요. 와, 1845년 봄에요. 도끼 한 자루 빌려서 이것도 막 이웃 관심 끌려고 너그러운 처사였다 뭐 이렇게 뭉치잖아요. 아무튼 그걸로 직접 나무를 베는 것부터 시작하는데 그 묘사가 어찌나 생생한지 몰라요. 얼음 녹는 호숫가에서 일하다가 물에 담가놓은 도끼 옆으로 뱀이 스르륵 지나가는 장면 같은 거. 와, 진짜 인상적이었어요. 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주목할 점은 그 집 짓는 데 든 비용 있잖아요. 28달러 12와 12센트. 이걸 아주 그냥 세세하게 밝히는 부분이에요. 이게 단순히 나 이렇게 싸게 지었어?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당시 평범한 노동자가 집 한 채 한 800달러 정도 했다는데 이걸 사려면 인생의 10년에서 15년을 저당 잡혀야 한다. 이렇게 계산했거든요.
소로는 바로 이 문명인의 가난함을 고발하고 싶었던 겁니다. 아니, 집이라는 그 기본적인 필요를 채우려고 인생의 황금기 대부분을 바쳐야 하는 이 시스템이 과연 합리적이냐는 거죠. 와, 28달러 대 800달러. 그리고 그걸 벌기 위한 시간이 10년, 15년. 야, 이렇게 딱 비교해서 보니까 확 와닿네요. 거칠의 장식 이런 거 다 빼고 최소한의 필요만 딱 충족하는 상자 같은 집이면 충분하다. 이런 그의 주장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었군요.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사회의 주택 문제, 막 영끌에서 집 사고 평생 빚 갚는 이런 현실에도 시사하는 바가 정말 큰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그는 문명의 발전이라는 게 반드시 인간의 진정한 진보를 의미하진 않는다, 이렇게 봤어요. 오히려 불필요한 노동이나 빚으로 우리를 더 올가맬 수도 있다, 이런 경고였죠. 집은 남 보여주려고 짓는 게 아니라 내 삶을 담는 그릇이다, 이 본질에 집중하자, 이런 메시지인 겁니다. 옷에 대한 생각도 비슷하죠. 옷의 기본 기능은 몸 보호하고 따뜻하게 하는 건데 사람들은 자꾸 새 것, 유행, 남들 시선 여기에만 신경 쓴다고 꼬집잖아요. 아, 그 비유. 허수아비에게 먼저 인사하게 된다는 거. 이거 진짜 재밌으면서도 뼈 아팠어요. 네, 이것도 결국은 간소함이라는 그 큰 줄기랑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는 뭐 5달러짜리 외투, 2달러짜리 바지면 충분하다, 이렇게 구체적인 가격까지 제시하면서 겉모습으로 사람 판단하는 그런 세태를 비판하죠. 특히 저는 그 털갈이 비유가 인상적이더라고요. 아, 털갈이요? 네, 동물이 낡은 털을 벗듯이 인간도 내면이 성장하면 그에 맞게 낡은 관념이랑 같이 옷도 바꿔야 한다, 이거죠. 옷에 나를 맞추는 게 아니라 내 성장에 옷이 따라와야 한다, 이런 생각. 와, 털갈이 비유 멋진데요. 결국 옷이든 집이든 그 외적인 것에 쏟는 에너지나 비용 이런 걸 줄이고 내면의 성숙에 집중해라. 뭐 이런 이야기로 들리네요. 근데 이게 말은 참 쉬운데 요즘처럼 소셜미디어로 끊임없이 남들이랑 비교하게 되는 사회에서는 실천하기가 더 어려워진 것 같기도 해요. 물론입니다. 소로 시대보다 훨씬 더 강력한 유혹이나 압력이 있죠, 당연히.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의 메시지가 오히려 더 절실하게 다가오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남들의 기준, 뭐 유행, 그 파리 유행 따라하는 미국 원숭이 비판도 있잖아요. 그런 거에 휘둘리지 않고 나만의 기준을 세우고 단순하게 사는 것, 이게 진정한 자유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그의 주장은 여전히, 아니 어쩌면 더욱더 강력한 대안적인 삶의 방식을 제시한다고 봅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현실적인 문제, 먹고 사는 문제로 넘어가 볼까요? 소로우는 2.5에이커, 한 3,000평 정도 되는 땅에 주로 강낭콩을 심어서 생계를 해결합니다. 네, 맞아요. 비료도 안 쓰고 최소한의 노동만으로요. 그래서 첫 해 논사 비용이 14달러 72.5센트, 수입이 23달러 44센트, 딱 계산해서 8달러 71.5센트 이익을 봤다. 이렇게 아주 꼼꼼하게 기록을 해놨어요. 네, 그리고 8개월간 총 생활비는 61달러 99.75센트였고 식비는 주당 27센트였다고 밝힙니다. 이게 하루 식비로 따지면 4센트도 안 되는 셈이에요. 정말 대단하죠? 밭에서 난 쇠비름 있잖아요. 그걸 끓여서 소금만 딱 쳐서 먹어도 만족스러웠다. 이런 대목은 그의 간소한 삶의 철학을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당 27센트 식비. 이야, 이건 뭐 거의 충격적인데요. 물론 뭐 170년 전 물가라는 걸 감안해야겠지만요. 이걸 통해서 소로우가 진짜 말하고 싶었던 핵심은 뭐였을까요? 그냥 이렇게 아껴 살 수 있다, 뭐 이런 걸까요? 그 이상이죠. 그는 이 경험을 통해서 1년에 딱 6주만 일하면 나머지 46주는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일, 뭐 공부라든지 사색, 자연관찰 이런 데 쓸 수 있다는 걸 증명해 보인 거예요. 6주만 일하고 나머지 시간을 확보한다. 네, 노동이라는 게 삶의 전부가 아니라 자유로운 시간을 얻기 위한 최소한의 수단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고용된 노동 중에서도 가장 독립적인 건 날품팔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일이 딱 끝나면 완전히 자유로우니까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시간을 얼마나 확보하느냐, 이게 관건이라는 거군요. 평생 농장 빚에 얽매여서 허덕이는 그 이웃 농부들이나 피라미드 건설처럼 어떤 거대한 프로젝트에 개인의 삶이 희생되는 걸 비판한 이유도 다 거기에 있었네요. 그렇습니다. 소로우한테 진정한 부는 돈이 아니었어요. 바로 시간, 그리고 정신적인 자립이었습니다. 최소한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노동,
그 외의 시간은 온전히 자기 자신을 위해서 써야 한다. 이것이 그가 실험을 통해 보여주고자 했던 경제학의 핵심인 거죠. 어떻게 보면 현대사회의 워라밸 논의하고도 딱 맞닿는 지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 당시 최신 기술이었던 전신이나 철도 이런 거에 대해서도 소로우는 상당히 좀 냉소적인 시선을 보내요. 메인주와 텍사스주가 서로 통신할 만큼 중요한 일이 과연 있을까라거나 해저 전신으로 가장 먼저 듣는 소식이 고작 암흑의 공주의 100일의 소식일 수 있다. 이런 비판은 지금 들어도 막 웃음이 나면서도 곱씹게 되더라고요. 네, 기술 자체를 부정했다기보다는 그 기술이 과연 인간의 삶을 본질적으로 더 낫게 만드는가? 여기에 대해 질문을 던진 거죠. 특히 철도에 대한 비판은 아주 날카롭습니다. 철도가 속도를 가져다 줬지만 그 철도를 깔기 위해서 누군가는 그 침묵처럼 밑에 깔려서 희생되었다는 지적. 여기서 sleeper라는 단어가 말 그대로 침묵이면서 동시에 잠자는 사람, 그러니까 기술 발전에 무감각하거나 희생된 사람들을 의미하는 그런 중의적인 표현으로 썼어요. 아주 기가 막히죠. 와, 기술의 편리함 뒤에 가려진 그 인간적인 비용을 그냥 꿰뚫어 보는 거네요. 호화로운 열차 객실처럼 본질보다는 겉모습에 치중하는 세태 비판도 그렇고요. 이거는 마치 오늘날 우리가 막 최신 스마트폰 기능은 줄줄 깨면서도 정작 그걸로 뭘 소통하고 어떤 관계를 맺을지 이런 고민은 좀 부족한 현실하고도 딱 겹쳐 보여요.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소로우는 기술 발전이 곧 인간 정신의 진보와 동일한 건 아니다. 오히려 우리를 속박하는 새로운 형태의 굴레가 될 수도 있다. 이걸 경고한 선구자였죠. 중요한 건 기술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그걸 통해서 무엇을 추구하고 어떤 삶을 만들어 갈 것인가. 바로 이 점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소로우가 이 모든 실험을 감행하면서 월든 호숫가로 간 진짜 이유는 뭐였을까요? 단순히 돈 절약이나 문명 비판 이런 걸 넘어서는 더 근본적인 목적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는 직접 밝히죠. 되도록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내 개인적인 용무를 보기 위해서 숲으로 갔다고요. 여기서 말하는 개인적인 용무라는 게 그냥 사적인 일을 넘어서서 삶의 본질을 탐구하고 자기 자신을 깊이 알아가는 과정, 이걸 의미한다고 봐야겠죠. 그는 세상이 정해놓은 그런 길이 아니라 원의 중심에서 여러 반경으로 다양한 원을 그릴 수 있듯이 삶에는 무수한 가능성이 있다. 이걸 직접 탐험하고 싶었던 겁니다. 아, 자신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면서 남 탓만 하거나 아니면 돈은 많은데 그걸 어떻게 써야 할지 몰라서 오히려 막 금은 족쇄를 찬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봐라, 다른 길도 있다. 이걸 좀 보여주고 싶었던 걸까요? 소로우가 보여준 어떤 구도자적인 자세이자 그가 이 숲생활의 경제학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했던 바일 겁니다. 마치 고대 철학자들처럼 외적으로는 가난해도 내적으로는 부유한 삶, 그걸 지향했던 것이죠. 네, 오늘은 헨리 데이빗 소로우의 월든 제1부 숲생활의 경제학을 통해서 그의 독특한 삶의 실험과 그 의미를 깊이 파헤쳐 보았습니다. 최소 비용으로 의식주를 해결하고 노동 시간을 확 줄여서 사색과 성찰을 위한 자기만의 시간을 확보하려 했던 그의 시도. 이게 끊임없이 소비하고 경쟁하도록 몰리는 우리 현대사회에 여전히 아주 강력한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네, 소로우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정말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당신의 가장 소중한 자원, 바로 삶, 그 자체를 얼마나 지불하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서 우리 각자는 자신의 삶의 경제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죠. 얼마나 가졌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살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그의 메시지는 170년이 지난 지금도 정말 깊은 울림을 줍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월든의 제2편입니다. 나는 어디에서 살았으며 무엇을 위해 살았는가? 페이지로는 125페이지부터 314페이지까지인데요. 이 부분을 통해서 소로우가 월든 호숫가에서 추구했던 삶의 본질과 목적에 대해서 더욱 깊이 탐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책과 함께 항상 행복한 하루하루 되십시오. 안녕하세요. 책과 함께하는 싸미의 도서탐험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는 헨리 데이빗 소로우의 불멸의 고전이죠. 강승영 님이 옮긴 월든의 세계로 다시 한번 좀 더 깊이 들어가 볼 텐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인생의 책으로 꼽으시는 바로 그 작품입니다. 네, 맞아요. 특히 그 문명 사회를 향한 날카로운 시선이라든가
또 자연에 대한 깊은 성찰은 뭐랄까 오늘날에도 여전히 큰 울림을 주죠. 그렇죠. 이 결정판 번역 서문 보면 법정 스님이 열반에 드실 때까지 이 책을 손에서 놓지 않으셨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니까요. 와, 대단하네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제1편 숲생활의 경제학을 통해서 소로우가 물질적인 필요를 어떻게 최소화하면서 자급자족했는지 그 부분을 좀 살펴봤었죠. 네, 그랬죠. 오늘은 이 책의 정말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제2편 나는 어디에서 살았으며 무엇을 위해 살았는가 바로 이 부분을 중심으로 한번 탐험해 보려고 합니다. 아, 드디어 본론으로 들어가는군요. 네, 이 책을 저희가 편의상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본다면요. 제1편은 15페이지부터 124페이지까지였고 오늘 저희가 집중할 제2편이 바로 125페이지부터 314페이지까지 꽤 길죠? 네, 분량이 상당하네요. 그리고 마지막 제3편이 315페이지부터 493페이지까지인데요. 오늘은 이 제2편을 통해서 소로우가 월드노스과에서 진정으로 추구했던 삶의 본질이 무엇이었을까, 또 그의 독서 생활이나 고독에 대한 생각, 자연과의 깊은 교감 같은 것들을 함께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당신께서 소로의 생각 속에서 하고 이렇게 무릎을 탁 치게 만드는 그런 통찰을 발견하시고 또 이 정보 과잉과 분주함 속에서 잠시 멈춰서 삶의 본질을 좀 돌아보는 계기, 그걸 갖는 것이 이번 탐험의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보죠. 소로우는 대체 왜 숲으로 들어갔을까요? 그가 월든 호주과 생활을 시작한 날짜가 1845년 7월 4일, 그러니까 딱 미국 독립기념일이었다는 점이 참 의미심장하게 다가와요. 아, 맞아요. 저도 그 부분이 인상 깊었어요. 뭔가 개인적인 독립선언 같기도 하고요. 처음 그가 지은 집은 비만 겨우 가리는 벽도 없고 굴뚝도 없는 아주 거친 판잣집이었다고 하잖아요. 네, 정말 말 그대로 최소한의 거처였죠. 그런데도 그는 그 속에서 아주 상쾌한 아침 공기? 뭐랄까 마치 산꼭대기 오두막에 있는 듯한 그런 기분을 상상했다고 해요. 이게 그냥 낭만적으로만 들리진 않는데 뭔가 더 깊은 이유가 있었겠죠. 물론입니다. 그의 목적은 단순히 생계를 유지하거나 자연 속에서 유유자적하려는 것만은 아니었어요. 그는 삶의 본질적인 사실들을 정면으로 딱 마주하고 또 삶이 가르치는 바를 배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살기 위해서 숲으로 갔다고 아주 분명히 밝힙니다. 의도적으로요? 네, 죽음을 맞이했을 때 내가 헛된 삶을 살았구나 이런 사실을 깨닫고 싶지 않았다는 거죠. 즉, 피상적인 삶이 아니라 정말 제대로 살고 싶었던 겁니다. 깊지 있게. 바로 여기서 그 유명한 외침이 터져 나오죠. 간소화하라, 간소화하라. Simplify, simplify. 정말 유명한 말이잖아요. 그렇죠. 월든하면 딱 떠오르는 구절이죠. 하루 3끼를 1끼로 줄이고 100가지 요리를 5가지로 줄여보라고 제안하는데요. 당시 아주 복잡했던 독일 연방체제에 빗대어서 국가든 개인이든 너무 많은 불필요한 일들로 삶이 비대해지고 스스로 덫에 걸려서 허우적된다고 날카롭게 지적해요. 이게 벌써 170여 년 전 이야기인데 꼭 오늘날 우리 모습 같지 않나요? 정말 그렇죠. 너무 와닿는 비판이에요. 특히 기술 발전에 대한 그의 시각은 지금 우리가 다시 한번 곱씹어 볼 만합니다. 철도나 전신 같은 당시에는 정말 최첨단 기술이었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도 좀 회의적이에요. 아, 기술 자체를 반대한 건가요? 기술 자체라기보다는 기술이 우리를 더 빠르게 연결해 줄지는 몰라도 정작 중요한 내용, 그러니까 서로에게 할 말이 없다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냐 이렇게 반문하는 거죠. 아, 예를 들어 메인주하고 텍사스 주민들이 서로 딱히 전할 중요한 메시지가 없을 수도 있는데 전신 놓는 데만 막 혈안이 되어 있고 또 바다 건너 공주의 건강 상태 같은 그런 사소한 소식이나 들으려고 대서양 해적 케이블을 놓는다고 꼬집거든요. 하하, 재밌네요. 네, 이건 기술 자체에 대한 반대라기보다는 기술의 그 속도에만 매몰돼서 삶의 깊이나 본질을 놓치는 세태에 대한 경고였던 셈입니다. 그 철도 침묵, 영어로 슬리퍼 비유는 정말 잊을 수가 없어요. 그거 정말 절묘하죠. 네, 영어 단어 슬리퍼가 침묵이라는 뜻도 있고 잠자는 사람이란 뜻도 있잖아요. 이 이중적인 의미를 기가 막히게 활용했죠. 누군가는 편안하게 기차를 타고 달리지만 그 밑에는 마치 잠든 사람처럼 이름도 없이 희생된 수많은 인생, 그러니까 당시 철도 건설에 동원됐던 아일랜드 노동자들이 깔려 있다는 지적이니까요. 맞아요.
정말 통렬한 비판입니다. 젊은 시절 황금기를 그냥 오로지 돈 버는 데 다 쏟아붓고 늙어서야 겨우 불확실한 자유를 얻는 그런 삶의 방식. 이걸 아주 통렬하게 비판해요. 단순히 뭐 물질적인 가난을 넘어서서 삶의 방식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죠. 네, 바로 그 점이 소로가 시대를 초월해서 읽히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럼 어떻게 지식을 얻을 것인가 하는 문제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소로우에게 독서라는 건 뭐랄까? 단순한 취미나 교양 쌓기? 이걸 훨씬 넘어서는 행위였죠. 그렇죠. 시간을 초월해서 위대한 사상가들과 직접 대화하고 영원한 진리를 다룸으로써 스스로도 어떤 영적인 생명력을 얻는 길, 그렇게 봤습니다. 영적인 생명력이라. 네. 그래서 제대로 된 독서는 그냥 글자만 훑는 게 아니라 마치 운동선수가 신체 단련하듯이 정신적인 노력이 필요한 깊은 수련과 같다고 강조해요. 아, 수련이요. 그럼 혹시 당시 유행하던 책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래서 당시에 유행하던 좀 가벼운 소설이라든가 흥미 위주의 신문 기사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판적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뭐 순간적인 호기심은 채워줄지 몰라도 진정한 지적 능력을 소모시킬 뿐이라고 봤죠. 대신에 호머다, 아이스킬로스, 성경 같은 고전을 읽으면서 깊이 사색할 것을 아주 강력히 권합니다. 이게 마치 오늘날 우리가 너무 자극적이고 파편적인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우리에게 시간을 들여서 좀 깊이 있는 컨텐츠를 찾아 읽고 사유해야 한다. 이런 주장과도 딱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피상적인 알미 아니라 진정한 지혜를 추구하라는 메시지죠. 마을 공동체의 역할에 대한 그의 생각도 참 인상적이었어요. 그냥 번듯한 공회당 건물 같은 하드웨어만 지을 게 아니라 살아있는 지혜, 그러니까 학문과 예술 같은 소프트웨어를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주민들이 높은 수준의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아, 그 부분 저도 되게 흥미롭게 읽었어요. 마치 유럽의 귀족 가문이 예술가들을 후원했듯이 마을 자체가 지성과 예술의 후견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공동체의 역할이 단순히 행정 서비스 제공에 그치는 게 아니라 구성원들의 정신적인 성장을 돕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 뭐 이런 이야기죠. 네. 그는 우리가 사는 지역의 작은 소식지만 볼 것이 아니라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성들과 직접 만나라고 촉구합니다. 출판사나 서점이 추천해주는 책에 그냥 수동적으로 만족하지 말고 스스로 최고의 것을 분별하고 찾아 나서는 그런 능동적인 독서 자세를 강조하죠. 아, 단순히 정도를 소비하는 사람, 컨슈머가 아니라 진리를 탐구하는 사람, 시커, 이 되라는 외침처럼 들리네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런 태도를 강조했던 거죠. 이렇게 내면의 성찰을 중시했던 소로에게 숲에서의 시간은 어땠을까요? 그는 숲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 자체를 아주 중요한 일과로 삼았다고 해요. 네, 맞아요. 그 소리장은 정말 감각적이죠. 여름 아침에 문지방에 가만히 앉아서 새들의 지저귀임을 듣고 그러면서 시간이 흘러가는 걸 느끼는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아, 마음이 저절로 평온해지는 것 같지 않나요? 네, 정말 그렇죠. 심지어 마룻바닥을 닦거나 가구를 밖에 내놓고 햇볕을 쬐는 아주 평범한 집안일조차도 자연 속에서는 즐거운 소일거리이자 명상의 시간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고요함 속으로 문명의 소리, 바로 기차 소리가 침투해 들어온단 말이죠. 아, 그렇죠. 휘츠버그 노선을 지나는 기차가 있었죠. 그 기차는 그를 바깥 세상과 연결해주는 어떤 끈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분주하고 소란스러운 상업주의 시대를 상징하기도 했어요. 그는 기차의 그 요란한 기적 소리를 매의 날카로운 울음소리에 비유하기도 했고요. 매의 울음소리라? 네, 그러니까 자연의 소리와 문명의 소리가 이렇게 뒤섞여 들려오는 현실 속에서 소루는 자신만의 어떤 균형점을 찾아야 했을 겁니다. 기차가 실어 나르는 온갖 화물들에 대한 묘사는 정말 흥미진진했어요. 메인주의 목재더미, 토마스톤에서 온 석회석, 스페인산 소가죽, 심지어 넝마주의가 모은 듯한 온갖 누더기까지. 와, 관찰력이 정말 대단하죠. 네, 그는 이 평범해 보이는 화물 하나하나에서 역사와 자연의 순환, 인간 세상의 다양한 단면들을 읽어내요. 특히 그 소가죽 더미에서 삐져나온 뻣뻣한 속꼬리를 보면서 타고난 성품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통찰을 끌어내는 대목에서는 저도 모르게 좀 웃음이 나왔어요. 저도요. 예리한 관찰력과 유머 감각이 돋보이는 부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진정으로 귀 기울이고 즐겼던 소리는 역시 자연의 소리였습니다. 멀리 마을교에서 울려 퍼지는 종소리가 숲을 통과하면서 부드럽게 변주되는 소리라던가
외양간소의 깊은 울음소리에서 발견하는 원초적인 음악성, 한밤쯤 올빼미의 부엉부엉 소리나 개구리들의 합창 같은 것들이죠. 아, 그는 이런 소리들이 고독 속에서 더욱 풍부하고 의미 있게 다가온다고 말합니다. 어쩌면 고독이라는 조건이 그의 감각을 더욱 예민하게 만들어서 평소에는 놓쳤을 소리들의 깊이를 느끼게 해준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고독 이야기가 나왔으니 말인데요. 보통 사람들은 혼자 사는 걸 생각하면 좀 외롭거나 쓸쓸하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네, 대부분 그렇죠. 그런데 소로우는 정말 반대였어요. 오히려 자연 속에서 충만함을 느꼈다고 하죠. 호수, 나무, 바름, 심지어는 집 앞 개미 한 마리까지도 다 자신의 친구이자 이웃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아주 단호하게 외롭지 않다고 선언해요. 네, 그 부분이 참 인상적이죠. 심지어 덕이 있는 사람은 결코 외롭지 않으니 반드시 이웃이 있다는 공자의 말을 인용하면서까지 내면의 충만함이 외로움을 이겨낸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소로우는 이중성, 듀얼리티라는 아주 흥미로운 개념을 제시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자신의 경험에 깊이 몰입하면서도 동시에 한 걸음 딱 떨어져서 마치 다른 사람처럼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또 다른 자아가 내 안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아, 이중성이요?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마치 연극 무대의 배우이면서 동시에 관객이 되는 느낌이랄까요? 바로 이 객관적인 관찰자의 시선이 있었기 때문에 그토록 깊은 사색과 성찰이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육체적으로는 비록 혼자 호숫가에 있었지만 정신적으로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과거의 현자들, 광활한 자연, 그리고 우주 전체와 연결되어 있다고 느꼈던 거죠. 그렇군요. 결국 소로우에게 고독이란 단순히 외로움이나 고립이 아니라 오히려 피상적인 사회적 관계에서 벗어나서 자기 자신 그리고 자연과 진리와 가장 깊고 진솔하게 만날 수 있는 필수적인 시간이었다. 뭐 이런 셈이네요. 맞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역설적으로 더 많은, 더 깊은 만남을 가능하게 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소로우가 완전한 은둔자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세상과의 연결을 완전히 끊지는 않았죠. 특히 진정한 열정을 가진 사람들과의 만남은 즐겼다고 하니까요. 네, 맞아요. 그중에서도 캐나다 출신 나무꾼 알렉 테리언과의 만남은 꽤 인상 깊게 묘사됩니다. 테리언은 아주 소박하고 자연스러우며 뭐랄까 문명의 때가 묻지 않은 순수한 인물처럼 그려지죠. 마치 소로우가 동경했던 원시적인 인간상에 가까운 모습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테리어는 소로와는 다른 방식으로 삶의 진실에 다가간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육체 노동을 통해서 정직하게 살아가고 자연과 가까이 지내지만 소로가 추구하는 어떤 형이상학적이고 정신적인 가치에는 깊이 공감하거나 이해하지는 못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죠. 아, 약간의 거리감이 느껴지네요. 네. 이는 당시 상회에도 다양한 삶의 방식이 공존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소로가 추구했던 이상적인 삶의 방식이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거나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현실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소로 자신도 테리언을 통해서 이상과 현실 사이의 어떤 간극 같은 걸 느꼈을지도 모르겠네요. 소로의 월든 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콩밭 가꾸기였죠. 2에이커 반 정도의 땅에 콩농사를 지었는데 이게 그냥 단순한 생계수단을 넘어서서 그에게는 노동과 사색이 결합된 아주 철학적인 행위였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 콩밭저장은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죠. 화학 비료 없이 오직 땅의 힘만으로 작물을 키우고 밭을 갈다가 땅속에서 인디언들이 쓰던 화살촉을 발견하기도 하고요. 땅과의 아주 직접적이고 솔직한 교감이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그는 콩을 돌보는 그 과정 자체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낍니다. 이른 아침 맨발로 밭에 들어가서 김을 맬 때 발바닥으로 느껴지는 차갑고 축축한 흙의 감촉이라든가 아, 상상만 해도 좋네요. 네. 또 콩잎을 갉아먹는 벌레나 밭을 망치는 우두척, 그러니까 마멋의 일종이죠. 이런 존재들과의 끊임없는 싸움, 그리고 콩과 함께 호흡하면서 자연의 믿음을 온몸으로 체득하는 경험까지 아주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심지어 콩밭 옆 나무에서 노래하는 개똥집박이 소리까지도. 그렇죠. 그 소리마저도 그의 노동에 의미를 더해주는 요소가 됩니다. 노동이 그냥 고역이 아니라 배움과 관찰, 그리고 자연과의 교감 과정,
그 자체였던 거죠. 물론 아주 현실적인 계산도 있지 않았어요. 총 14달러 72.5센트를 투자해서 콩을 팔아 23달러 44센트를 벌었고 결과적으로 8달러 71.5센트의 순이익을 남겼다고 아주 꼼꼼하게 기록해 두었죠. 네, 그 부분도 참 소로답죠. 하지만 그는 금전적인 이익보다는 그 경험 자체가 준 가치가 훨씬 크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다음 해에는 콩 대신에 진리, 소박함, 믿음, 신뢰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미덕의 씨앗을 심어 가꾸고 싶다고 말하는데 이 부분이야말로 정말 소로답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정말 그렇네요. 미덕의 씨앗이라. 여기서도 그는 세상 사람들이 저마다의 콩밭, 그러니까 일상의 생업에 너무 깊이 매몰된 나머지 삶에 더 크고 중요한 가치들을 놓치고 있다고 은근히 비판합니다. 늘 분주하게 일에 쫓기는 사람과는 진정한 대화를 나누기 어렵다고 말하는데 이 지적은 늘 바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현대인들에게도 좀 뜨끔하게 다가올 수 있겠네요. 정말 뜨끔한데요. 저부터도 반성하게 됩니다. 소로우는 습생활 중에도 가끔 마을에 내려가곤 했는데 이 마을 방문을 아주 재미있게 표현했어요. 마치 양쪽에서 달려드는 사람들의 매질을 뚫고 지나가는 몰매 형벌, 건틀렛을 통과하는 것 같다고요. 하하, 네. 그 비유가 참 재밌죠. 길가에 늘어선 술집, 식료품점, 옷가게 같은 곳들이 온갖 유혹과 사회적인 요구들로 여행자의 발목을 잡으려 한다는 거죠. 그는 이런 유혹들을 애써 외면하고 서둘러 지나가거나 아니면 아주 고상한 생각에 몰두함으로써 그 방해를 이겨냈다고 해요. 그에게 마을은 뭐랄까 필요하기면서도 정신적인 시험대 같은 곳이었나 봅니다. 그렇죠. 마을 방문과 관련해서 가장 극적인 사건은 역시 세금 납부를 거부했다가 하룻밤 감옥에 갇혔던 경험일 겁니다. 아, 맞아요. 그 유명한 사건이죠. 네. 그는 당시 미국 정부가 용인하던 노예제도와 또 부당하다고 생각했던 멕시코 전쟁에 항의하는 의미로 인두세 납부를 거부했죠. 그는 자신의 진정한 자리는 숲에 있지만 사회가 그 더러운 제도를 통해 끊임없이 개인의 삶에 간섭하고 오염시키려 한다고 비판합니다. 이 짧은 투옥 경험은 훗날 그의 가장 영향력 있는 저작 중 하나인 시민의 불복종을 쓰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개인의 양심과 국가 권력 사이의 긴장 관계를 아주 첨예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었죠. 네,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영감을 주는 글이죠. 자, 이제 제2편의 마지막 여정은 월덴 호수 그 자체로 향합니다. 아, 서로의 호수에 대한 깊은 애정과 경이로움이 이 부분에 정말 가득 담겨 있어요. 네, 정말 아름다운 부분이죠. 호수의 크기, 깊이, 물의 색깔, 투명한, 주변 풍경까지 정말 집요할 정도로 상세하게 관찰하고 묘사합니다. 물이 어찌나 맑은지 30피트, 그러니까 9m 아래 바닥의 조약돌이나 헤엄치는 물고기까지 선명하게 보인다고 하죠. 상상만 해도 투명함이 느껴지네요. 실수로 물에 빠뜨렸던 도끼를 겨울에 얼음 구멍을 통해서 발견하고 자작나무 가지로 만든 올가미로 건져 올렸다는 일화는 호수의 투명함을 보여주는 아주 생생한 증거예요. 그렇죠. 호수가 가진 신비로운 특징들도 놓치지 않습니다. 빛의 각도나 날씨에 따라서 에메랄드 빛에서 짙푸른 색까지 다채롭게 변하는 물색깔이라든가 주변 강우량과는 별개로 수십 년의 주기를 두고 일정하게 수위가 오르내리는 현상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월덴 호수가 단순히 고여있는 물웅덩이가 아니라 지하 깊은 곳에 보이지 않는 수원과 연결된 살아있는 존재를 암시하죠. 아, 수위 변동까지 관찰했군요. 네, 소로우는 이 수위 변동 주기를 대략 30년 정도로 추측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월든 호수의 물고기들은 유난히 깨끗하고 살이 단단하며 빛깔이 아름답다고 설명하는데 이건 아마 물의 순수함이 그 안에 사는 생명체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본 것 같아요. 월든 호수를 둘러싼 오래된 전설이나 이야기들도 소개하면서 호수의 신비감을 더합니다. 옛날 인디언들이 탔다는 통나무배의 흔적 이야기나 호수 바닥 어딘가에 가라앉아 있다는 쇠상자 전설 같은 것들이죠. 아, 그 쇠상자 전설 재밌었어요. 네, 특히 사람이 다가가면 신기하게 더 깊은 곳으로 스르르 움직여 사라진다는 그 전설은 마치 호수 자체가 의지를 가지고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네요.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소로우에게 월든 호수는 단순한 물웅덩이나 아름다운 자연 풍경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영원히 마르지 않는 진리의 샘물이자 순수함과 평온함 그리고 깊은 성찰을 가능하게 하는 영적인 공간이었죠.
영적인 공간. 네. 그는 호수를 가리켜 신의 눈물방울 혹은 신의 안약, 가사이드럽이라고 부르면서 그 맑고 깊은 물을 들여다보는 것만으로도 인간의 혼탁한 마음을 정화하고 영적인 시야를 밝혀준다고 믿었습니다. 근처의 다른 호수인 화이트 호수, 그러니까 플린트 호수와 비교하면서 이들을 땅 위에 놓인 거대한 수정이자 빛의 호수들이라고 예찬하는 대목에서는 자연에 대한 그의 경외심과 깊은 정신적 교감이 절절하게 느껴집니다. 정말 그러네요. 호수는 그에게 단순한 관찰 대상이 아니라 대화하고 배우는 스승이자 영혼의 안식처였던 셈입니다. 의미, 또 독서와 고독 속에서의 성찰, 자연과의 깊은 교감, 그리고 문명사회를 향한 그의 날카로운 비판까지 정말 다채로운 이야기들을 만나봤습니다. 간소함 속에서 오히려 풍요로움을 발견하고 고독을 통해서 더 깊은 연결을 경험하고 자연의 소리와 모습 속에서 우주의 질서를 읽어내는 그의 모습이 참 인상 깊었는데요.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가 지금 여기 듣고 계신 당신께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나요? 서로는 이 책의 다른 부분, 그러니까 결론 부분에서 우리 각자가 자기 내면의 미지의 대륙과 해협을 탐험하는 콜럼버스가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만 오늘 살펴본 이 2편의 내용 속에서도 비슷한 맥락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가 콩밭을 가꾸면서 진리나 소박함 같은 미덕의 씨앗을 심고 싶다고 말했던 것처럼 혹은 월드노스의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서 자신의 내면을 비추어 보았듯이 말이죠. 어쩌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외부 세계에 대한 탐험만큼이나 우리 안에 아직 발견되지 않은 가능성과 깊이를 탐험하는 여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신 안의 월드는 어디에 또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주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월든 제3편, 보다 높은 법칙들과 그 이후의 내용을 통해서 서로가 탐구했던 인간의 본성, 또 육체적인 삶과 정신적인 삶 사이의 관계, 그리고 그의 자연 관찰이 어떻게 더 깊은 철학적 사유로 이어지는지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책과 함께 항상 행복한 하루하루 되십시오. 안녕하세요. 책과 함께하는 3위의 도서탐험 시작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헨리 데이비 소로우의 월든, 그중에서도 마지막 여정이죠. 제3편 보다 높은 법칙들 부분을 함께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315페이지부터 마지막까지인데요. 월든 호숫가 생활의 대미를 장식하는 이 부분에서 소로 사상의 어떤 정수랄까요? 그런 핵심 통찰을 찾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마지막 부분들은 단순한 자연 관찰 기록, 이걸 넘어서는 거죠. 소로우가 발견한 자연, 그리고 뭐랄까 양식을 통해 따르게 되는 더 근본적인 삶의 원칙, 바로 그가 말하는 보다 높은 법칙들에 대한 철학적 탐구가 정말 절정에 달하는 부분입니다. 계절의 순환 속 자연의 모습, 그리고 그 안에서 소로우가 이렇게 길어올린 삶의 지혜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미물인 개미들의 전쟁에서 인간사를 읽어내고 또 얼어붙은 호수에서 우주의 질서를 발견하기도 하고요. 마침내 봄의 부활 속에서 인간 영혼의 정화까지 이야기하는데요. 이 마지막 여정에서 소로우가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던지는 메시지가 무엇일지 한번 함께 탐구해 보시죠. 먼저 소로우가 자연과 얼마나 깊이 교감했는지 보여주는 대목들부터 시작해 볼까요? 그는 뭐랄까 단순히 자연 속 관찰자가 아니라 정말 그 일부가 된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특히 동물들과의 관계 묘사가 아주 인상 깊은데요. 그 개미들의 전쟁 장면은 정말 압권이죠. 그렇죠. 붉은 개미하고 검은 개미 싸움을 심지어 확대경까지 동원해서 지켜보잖아요. 그는 단순히 곤충의 싸움, 이걸 넘어서 인간 전쟁의 축소판, 그 어떤 잔혹함과 비극성, 이런 걸 포착해내는 거죠. 여기서 핵심 통찰은 소로우가 이 미물들의 투쟁을 통해서 인간 사회의 거대한 갈등, 폭력성 같은 것의 본질을 성찰하게 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의 작은 부분에서도 우주적인 드라마, 또 인간사의 그림자를 발견하는 거죠. 그런 시각으로 보니까 이게 단순한 관찰 기록이 아니었군요. 그럼 호수에서 만난 그 대강오리 있잖아요. 그 숨바꼭질 같은 추격전 묘서도 그냥 에피소드는 아니겠네요? 소로우가 아무리 예측하려고 해도
번번이 허를 찌르면서 물속으로 유유히 사라지는 그 새의 모습에서 어떤 의미를 좀 읽을 수 있을까요? 그거 아주 중요한 지점입니다. 그 대강오리는요, 인간의 이해나 통제를 벗어나는 야생성, 그 예측 불가능한 자유로움 자체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어요. 소로우는 그 새와의 만남을 통해서 문명화된 인간이 잃어버린 어떤 본연의 감각, 또 자연의 지혜, 이런 걸 떠올렸을 겁니다. 아하. 수달, 너구리, 다람쥐, 어치 같은 겨울 동물들 생태를 세밀하게 그리면서 그들의 삶을 존중하는 태도도 보이는데요. 이건 역시 자연을 정복의 대상이 아니라 뭐랄까, 공존의 파트너로 여기는 소로우의 근본적인 자세를 보여주는 거죠. 겨울 호수 이야기도 참 흥미로웠습니다. 사람들이 바닥 없는 호수라고 약간 신비롭게 생각할 때 소로우는 직접 줄이랑 돌로 깊이를 재서 102피트라는 사실을 밝혀내죠. 네, 맞아요.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가장 깊은 지점이 호수의 가장 긴 가로, 세로축이 교차하는 지점이라는 어떤 기하학적 규칙성까지 발견하잖아요. 이건 단순히 팩트체크를 넘어서는 발견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 일화는 소문이나 통념에 기대지 않고 직접 경험하고 탐구해서 실체적인 실제, 즉 리얼리티에 도달하려는 소로우의 태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핵심 사례라고 할 수 있어요. 피상적인 순비주의를 걷어내고 자연 속에 내재된 합리적인 질서를 발견하는 과정인 거죠.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통찰은 진정한 알미라는 것은 막연한 추측이 아니라 정말 치열한 탐구를 통해서 얻어진다는 것. 네. 그리고 그 겨울 호수에서 잘라낸 얼음이 멀리 인도 캘커타까지 팔려나가서 겐지스 강물과 섞이는 그런 상상으로 이어지는 부분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월든이라는 이 지극히 지옥적인 공간의 산물이 전 지구적인 교역망 속으로 흘러들어가는 모습인데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그 대목은 자연의 순수함이 어떻게 문명의 시스템을 통해서 상품화되고 또 전혀 다른 문화권과 예기치 않은 방식으로 연결되는지를 보여줍니다. 고립된 듯 보이는 월든 호수가 사실은 보이지 않는 끈으로 더 넓은 세계와 연결되어 있음을 시적으로 암시하는 거죠. 연결이군요. 네. 자연과 문명, 또 지역과 세계가 만나는 아주 흥미로운 접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길고 추운 겨울이 지나고 마침내 봄이 찾아오는 순간의 묘사는 정말이지 생명의 창가처럼 느껴졌어요. 얼음이 녹고 새들이 돌아오고 만물이 깨어나는 풍경 속에서 소로우는 흔쾌한 봄날 아침 인간의 모든 죄는 용서를 받는다고까지 말하면서 깊은 해방감, 정화의 감정을 느끼죠. 맞아요. 봄의 도래는 소로우에게 그냥 단순한 계절 변화 그 이상이었던 거죠. 그것은 자연의 부활이자 동시에 인간 영혼의 구원, 또 새로운 시작을 의미했습니다. 특히 그 녹아내리는 모래 위탈에서 잎사귀나 손가락 같은 유기적인 형태가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을 관찰하는 대목은 정말 압권이죠. 네, 저도 그 부분이 정말 신기했어요. 그렇죠. 무기물 속에서도 끊임없이 생명의 형태를 빚어내는 자연의 근원적인 창조력, 즉 보다 높은 법칙의 현현을 목격하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은 그에게 정말 살아있는 스승이었던 셈이죠. 이렇게 자연과 깊이 교감했던 소로지만 그가 고독만을 예찬한 것은 아니었죠. 월든 생활 중에도 의미 있는 만남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는 월든 호숫가에 예전에 살았던 사람들, 예를 들면 노예였던 케이토 잉그레이엄이나 아일랜드 이민자 휴 코일의 집터 같은 흔적들을 통해서요. 그 고독한 공간에 깃든 인간 역사의 층위를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고독 속에서도 그는 과거의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었던 거죠. 겨울철 방문객 이야기도 나오죠. 특히 그 초월주의 철학자인 브론슨 울컷과의 만남은 단순한 방문을 넘어서는 어떤 지적인 교감의 장이었을 것 같습니다. 소로가 그를 마지막 철학자 중 한 사람이라고 칭송할 정도였으니까요. 이런 만남이 그의 사상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럴 가능성이 높죠. 아무래도 깊이 있는 대화는 자기 생각의 틀을 깨고 새로운 관점을 얻게 해주니까요. 반면에 늘 기다렸지만 끝내 오지 않은 이상적인 손님에 대한 언급은 좀 흥미롭습니다. 맞아요. 그 부분. 네. 비슈누 프라나 구절까지 인용하면서 표현한 그 기다림은 어쩌면 완벽한 이해와 소통에 대한 인간 본연의 깊은 갈망 혹은 이상적인 공동체에 대한 희구,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소로는 결국 월든을 떠나기로 결심하는데요. 그 이유가 참 흥미롭습니다. 단순히 숲 생활이 지겨워졌다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이야기 같아요. 살아야 할 또 다른 몇 개의 인생이 남아있는 것처럼 느꼈으며 그리하여 숲 생활에는 더 이상의 시간을 할애할 수 없었다. 이 대목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소로의 월든 생활은 그러니까 목적이 아니라 과정이었던 거죠. 과정이요? 네. 그는 하나의 삶의 덤씨에 안주하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마치 집 앞에서 호수까지 자기도 모르게 길이 난 것처럼 무의식적인 습관이나 사회적 관습, 심지어 자신이 만든 틀에 갇히는 것을 두려워했던 겁니다. 여기서 핵심 통찰은 진정한 삶이란 끊임없이 자신을 갱신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탐험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아, 끊임없는 탐험? 이런 생각은 그 매진말에 등장하는 쿠루의 장인이 만든 지팡이 이야기하고도 연결되는 것 같아요. 완벽한 지팡이를 만드는데 영겁의 시간을 바쳤고 마침내 완성했을 때 낡은 세계는 사라지고 새로운 우주가 창조되었다는 약간 신화 같은 이야기 말이죠. 네, 그 이야기는 여러 각도로 해석될 수 있는데요. 저는 특히 시간과 몰입의 가치에 좀 주목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완전히 몰입해서 최선을 다할 때 그것은 단순히 결과물을 만드는 것을 넘어서 우리 자신과 우리가 속한 세계를 변화시키는 창조적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오, 시간의 콩상적인 흐름을 초월하는 경험, 그리고 완벽을 향한 장앤정신의 가치를 보여주는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소로 자신의 월든에서의 삶 역시 그런 지팡이 만들기와 같은 과정이었을 수도 있고요. 이제 월든의 대미를 장식하는 독자들에게 던지는 강력한 메시지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이야말로 정말 소로 철학의 정수가 담겨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는 외부 세계 탐험에 열광하는 시대를 향해서 진정한 탐험은 바로 자기 내면을 향해야 한다고 역설합니다. 당신 내부에 있는 신대륙과 신세계를 발견하는 콜럼버스가 되라 라는 외침이 대표적이죠. 콜럼버스가 되라. 네, 미지의 땅을 찾아 나서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내면의 가능성을 발견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고 위대한 여정이라는 선언입니다. 정말 강렬한 비유네요. 그러면서도 그는 또 현실적인 삶의 태도를 강조하는데요. 아무리 하찮은 인생이라도 외면하지 말고 맞서서 살라. 가난하거나 고되더라도 자신의 삶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살아가라는 조언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돈이나 명예, 사랑보다도 진실을 달라고 외칩니다. 이 진실이야말로 모든 것의 기반이라는 확신이 느껴져요. 바로 그 진실을 그는 단단한 밑바닥이라는 비유로 설명합니다. 단단한 밑바닥. 네, 사회라는 늪지대 혹은 피상적인 현실 아래에는 우리가 발 딛고 설 수 있는 견고한 진실, 즉 리얼리티가 있다는 것이죠. 겉모습이나 환상, 사회적 통념에 휘둘리지 말고 그 근본적인 실제를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보다 높은 법칙을 따르는 삶의 핵심일 수 있습니다. 아, 요즘처럼 정보는 넘쳐나는데 무엇이 진짜인지 알기 어려운 시대에 더욱 와닿는 비유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로우는 인간의 잠재력에 대해 이야기하는데요. 마치 벌레가 자신보다 더 큰 지적 존재 앞에서 스스로를 감추듯 인간 역시 자신의 엄청난 가능성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다고 지적합니다. 이건 약간 좀 비관적으로 들리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그 비유 뒤에는 강력한 희망의 메시지가 숨어 있다고 봅니다. 그는 우리 안에 영국 제국마저도 하찮게 만들 수 있는 거대한 조류가 흐르고 있다고 말하면서 우리가 잠에서 깨어나 내면의 힘을 자각하기만 한다면 상상 이상의 존재가 될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아, 거대한 조류. 네, 이것은 절망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안에 잠든 거인을 깨우라는 촉구인 셈이죠. 네, 이렇게 소로의 월든의 마지막 3편을 통해서 자연과의 깊은 교감부터 시작해서 고독 속 성찰, 사회에 대한 날카로운 시선, 그리고 궁극적으로 자기 발견과 진실 추구를 향한 그의 열정적인 목소리를 따라가 보았습니다. 월든 호숫가에서의 2년 2개월은 단순한 생존 실험, 이걸 넘어서 삶의 본질과 의미를 온몸으로 탐구한 위대한 여정이었네요. 정말. 그렇습니다. 소로월은 우리에게 각자의 내면이야말로 탐험해야 할 가장 광활한 미지의 세계이며 또 외부의 소음과 피상적인 가치에 휘둘리지 말고 자신만의 진실이라는 단단한 밑바닥을 찾아야 한다고 거의 170여 년 전부터 외치고 있는 거죠. 그의 메시지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깊은 울림을 주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바로 지금 청취자 여러분 안에도 깨어나기를 기다리는 무한한 가능성이 잠자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월든의 마지막 이야기 속에서 어떤 단단한 밑바닥 혹은 탐험하고 싶은 내면의 신대력을 발견하셨나요? 소로우가 던진 질문들이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새로운 성찰의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저희의 월든 탐험은 여기서 마무리하지만 앞으로 또 다른 흥미로운 책에 대한 깊이 있는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흥미로운 이야기로 뵙겠습니다. 책과 함께 항상 행복한 하루하루 되십시오.